자, 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어김없이 5시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3월 2일 날 딱 이 시간에 오후 5시에 오테라 방송을 시작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저희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돌파됐습니다. 대단합니다. 100명? 1118명. 욕할 뻔했네. 1118명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무려 빠른 속도로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했고 시청 시간도 거의 4000시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댓글로 축하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우리 강정수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저희 방송을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댓구화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2000명, 3000명, 10,000명을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네. 교수님 어떠세요? 주변의 분들이 오테라 좀 보십니까? 아직은 별로 제가 여기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변 홍보를 하셔야죠, 주변에. 천천히 하려고 해요. 네, 제 주변 분들은 이 오테라를 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강정수 박사님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막 쉴 새 없이 이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줄줄줄줄 쏟아내는지 너무나 궁금해 하십니다. 이 기회에 일주일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 본인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독일에서는 학부는 사실 경제학하고 경영학과 같아요. 대학원도 한 4분의 1 같은데 이 모든 것 책의 이그젬플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그쵸. 제일 중요한 산업이죠. BMW. 한국이 반도체 기업이 중요하다라면 폭스바겐, 아우디 다 폭스바겐 벤츠. 거지만 벤츠나 BMW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산 공정이라든지 로지스틱스라든지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경영학과 수업에는 이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들을 학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많이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제가 조금 공직 생활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 임원진들 교육도 한 2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물론 저의 주전공은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빅테크들이 더 관심사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빅테크 분석도 언제든지 좋아요. 네.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 중요한 시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테슬라를 깊게 집중해서 파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테라, 저 김호수도 같이 하는 오테라. 네. 자, 여러분들 저희 일단은 저희 채널의 이름에 맞게 테슬라에 집중해서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앞으로의 기업 전망이나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확장하면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술 기업들에 관련된 주가 펀더멘탈들을 더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주제에 상관없이 항상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체크하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또 방송을 만들고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강정수 박사님 다 하십니다. 질문해 주시면 술술 나오니까 자, 많은 질문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테슬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제였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 테슬라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 결론적으로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어제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3% 하락세 182달러 수준대까지 떨어져서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가 개국을 했을 때 인베스터 데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주가는 약간 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3월 들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차트로 봐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렇지만은 1년 길게 차트를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 4월에 그 영광스러운 테슬라의 자리는 우리가 본지 오래됐지만 382달러. 네, 382달러 정도까지 왔을 때 그 가격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올해 초에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해서 200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은 다시 180달러대 정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차트 보시면 한 200달러대가 저항선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반등한다거나 여기에서 다시 맞고 떨어진다거나 그 저항선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떨어진 이유는 뭐 직접적인 이유라기보다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페드도 페드 의장도 매파로 돌아선다 이런 뉴스들, 네네네, 이런 그쵸.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이 미국 전체 테크주들을 누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성장주, 테크주들을 조금 이제 이자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기술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공식적으로 작용되니까 그러면서 3% 떨어졌고 좀 그 외에도 오늘 관련된 이슈들이 약간 이제 사고나 아니면은 이 조금 자동차의 결함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핸들이 뽑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또 어제 또 리콜 들어간 데가 혼다가 미국에서 리콜을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리콜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뭐 모두 다 일어나는 건 그쵸?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습니다. 네. 주가가 오늘 3%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나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뭐 리콜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사고를 조사하겠다는 뭐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뭐 조금은 영향을 줬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오늘 또 투자 의견도 약간 하향하는 그런 투자 은행들도 있었어요. 투자은행 베렌버그에서 이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테슬라의 장점 4가지하고 테슬라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4가지의 단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점이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아셔야 이 단점들이 주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것을 하방 압력으로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이 무엇인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의 저희가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단점을 다 알아야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테슬라는 이렇게 182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고 요게 또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시장 3시 30분에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빅스텝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시장에는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졌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소재주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확실히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급등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도 나오고 오늘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뭐 3%, 4%막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락도 깊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오늘의 시장까지 확인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샘케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채널 흥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흥해서 더 구독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라이브로 알려드리고 매일 5시에 콘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링크도 친구분들한테 막 보내주시고 테슬라 주주분들 테슬라 가지고 계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저희 다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방송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저희가 한 10분 정도 또 근황 토크 우리 교수님 박사님 소개도 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뭐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1월 달에 저가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1월, 2월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매입이 됐었다. 매수가 됐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이 좀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는 것을 좀 앞부분에 좀 잡았고요. 왜냐하면 네.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뭐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던 것이 미국 시장에서 제한되긴 하지만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도 팔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팔고 있는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보험 상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테슬라의 또 다른 비즈니스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올해 들어서 샀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그 많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입니다. 엄청 많이입니까? 네. 그럼 바로 체크해 볼까요? 얼마나 네. 많이 샀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산 거랑 비슷한 수준을 샀어요. 2달 동안. 올해 1, 2월에? 네. 올해 1, 2월에 작년 1년 동안 산 거하고 물론 좀 만큼의- 조금 있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170억 달러가 민간 투자자들이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샀는데? 투자자를 빼고 개인, 네. 예, 170억 달러였는데 이미 지금 1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만. 두 달 만에. 2달 만에. 왜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근데 한동안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너무 많이 하향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가 주가가 잘 안 가니까 다른 쪽을 또 찾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챗 GPT 이야기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옮겨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우선 테슬라의 쏠린 거 힘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쏠렸던 이유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테슬라의 주가를 이끌어 나갔던 건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했던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자율주행이 꼭 올 거다. FSD가 진짜 자율주행까지 갈 거다. 레벨 3, 레벨 4 올 거다. 뭐 맨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뻥을 쳤잖아요. 뭐 얼마 안 남았다. 로봇택시. 그쵸. 그리고 뭐 저기 로봇 있잖아요. 엔드로이드인가? 걔네들이 좀 있으면 모든 공장에서 나사 돌리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고 사실은 FSD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다. 뭐 사실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이제 완료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끌고 있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기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부양됐다라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 파이낸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들이 이윤율을 얼마나 이렇게까지 끌어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의 이윤율을 만들어내고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경이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상승폭이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사실은 민간 투자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강력한 파이낸셜 퍼포먼스나 그리고 성장률 이것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펀더멘털 분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너지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메가팩. 이것이 어느 정도 매출 성장에는 작년 4분기는 5.4%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기여도가 더 커질 거다라는 것 이거는 테슬라의 수익률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 이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험 얘기를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파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내일 정도는 2천만 대를 진짜 어떻게 현실화할 건지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됐던 것을 좀 근간으로 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혁신, 프로덕션 프로세스, 즉 생산 공정에 대한 어떤 혁신들을 내일 시간에 좀 알아볼 거고요. 네.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슬라의 추가적 비즈니스들이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보험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력이 어떨지 그리고 지금 주가를 얘기하고 지금 초반부터 결론부터 얘기했던 이 170억과 지금 140억의 이 차이 작년과 올해 2달
이건 뭐냐면 민간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명확한 반영이 될 거예요. 그쵸. 갑자기 3, 4월에 주가가 지금 8%, 9% 3월 달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인기들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벌써 어제자 뉴스 나온 거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1, 2월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벌써 3월달 끝나고 4월달이면 1, 4분기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달 성적까지만 괜찮아지면 물론 3월달에 잠깐 상하이 공장이 또 테슬라의 미래 생산 공정을 위해서 잠깐 또 일주일간 또 쉬어요. 쉬긴 쉬지만 지금 베를린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풀 가동되기 시작하는 가동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1분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에서 이러한 스트롱 파이낸셜 퍼포먼스 이쪽으로 지금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치가 지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는 4월달 같은 경우에 1, 4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한 해 좀 이렇게 어떤 호흡을 좀 바라봐야 될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뭔가 스토리텔링이나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작년 상반기까지 올랐다면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재무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약간 180달러대로 내려와 있는 요 상황에서 다시 그런 숫자적인 퍼포먼스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걸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인지 아니면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그 여부를 또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우선 이건 제가 준비한 화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3일자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테슬라 스톡이 누구한테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왔던 게 뭐냐면 벌써 사람들이 구매한 액수가 140억 달러 정도에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 이걸 보면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들이 뭐냐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 거. 이거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네요. 2023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이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네, 그렇네요. 네,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대단히 놀라운 수치고 비교를 좀 해볼까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이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애플이고 그 다음에 QQQ하고 SPY는 이제 ETF니까 이건 좀 제외로 한다고 치면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주식 구매하는 요 비율에 비해서 테슬라의 주식 비율이 지금 거의 7배, 8배 정도가 많습니다. 격차가 크네요. 네, 격차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테슬라 주식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초까지로 봤을 때 정말 저는 이런 현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애플 주식이나 지금 그래도 탄탄한 애플 주식이나 아마존 주식은 4, 4분기 사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러게요. 아마존과 애플에 비해서 테슬라의 이러한 이 폭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제가 여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안 찾아봤는데 아마 테슬라가 당연히 1일 텐데 아마 격차가 한국 사람들도 클 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 사는데 지금 엄청난 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힘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워낙 그 10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식이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다는 소식들이 흘러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빠졌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특히 미국의 언론의 비호의적인, 원래도 비호의적이었는데 더 비호의적인 언론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밝히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하락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반등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상승으로 돌아설지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의 판단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민간 투자자들이 정말 거대한 규모로 들어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엑셀 비교를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700달러 조금 미만이었어요. 170억 달러, 17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2022년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2020년, 2021년 테슬라 주가가 언제부터 여러분 뜁니까? 2019년부터 뛰잖아요. 2019년에 있어서 사람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2020년에 민간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실 여기서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하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따따블 차이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것이 2022년이었는데 2022년의 전체 기록을 올해 단 2달 만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올해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셨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전국에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식에 다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대단히 숫자적으로도 좀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강도도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저가 매수에 대해서 안심 갖고 테슬라 소식에 눈 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민간 투자자들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오테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테슬라 소식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보셔야 또 매도의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관심 갖게 봐주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관심 갖게 보셔야 된다.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테슬라 주가가 사실은 상승했던 이유죠. 1, 2월에. 1, 2월에 그렇죠. 상승했던 개인들이 사서. 이유고, 이것이 지금 3월달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온 상태인데 3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이것이 하향 추세로 분명히 갈 거예요. 하향 추세인데 그 진폭이 어떤지. 그러니까 추세가 여기서 확 떨어지는지 아니면 살짝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커브가 다시 반등의 기세까지 계속해서 민간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해낸다라면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누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스토리 스톡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토리 주식이라고. 스토리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스토리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미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이낸셜 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결국은 매출과 비용,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매출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여기에서 테슬라가 하는 전략적인 선택들은 무엇인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매출 구조의 다변화 과정은 또 무엇인가, 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리튬 공장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마이닝 기업을, 리튬 마이닝 기업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전형적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직 통합이죠. 이런 수직 통합을 정말로 테슬라가 하는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네네. 여기서 보지 말아야 될 뉴스가 뭐냐면, FSD는 그냥 구독자 늘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옛날에 일론 머스크 그랬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 뉴욕까지 운전사들 아무도 안 타고 그냥 테슬라 차 한 서너 대 보낼 거다. 네. 그거 올해 안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거다. 그 개뿔 그런 거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정보에 있어서 노이즈하고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호와 잡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항상 신호의 어떤 뉴스가 계속 신호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이 신호였어요. 그거는 테슬라가 스토리 스톡이었을 때나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테슬라가 파이낸셜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런 거는 그냥 노이즈입니다.
왜 매출에 아무런 기여도 안 하거든요. 그쵸. 매출에 기여하는 건 FSD예요. FSD하고 테슬라가 그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올 것이다. 로봇택시 시대가 올 것이다. 로봇택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웨이모 보니까 벌써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보조 운전사 없이 지금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2025년에는 로봇택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택시 시대가 아주 제한적으로 온들 그것이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작을 거예요. 어쩌면 그 로봇택시의 비용이 더 클 거고 그때까지 들어갔던 비용 상세 효과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택시는 당분간에 있어서 파이낸셜 데이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노이즈라는 거고 지금 파이낸셜 데이터를 갖다가 좋게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 비용 절감 효과예요. 그리고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무기들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제가 프라이스 게릴라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네네. 이 프라이스 전쟁을 할 수 있는 가격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 기여도 올해 지금 가격을 대폭 하락했더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데이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너지 쪽 비즈니스를 얼마나 또 키워나가는 건지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도 살펴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유튜브에서 개망태님이 그러면 혹시 다음 실적 발표는 언제쯤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4월 중순쯤 되겠죠. 1분기가 지나고 4월 중순 정도에 3월 말 4월 초에 아마 테슬라에서 그런 공시의 일정을 말을 해줄 겁니다.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 20일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근방이 올해도 네. 그 4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실적 발표가 한국하고 미국하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대부분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정보가 다 퍼집니다. 다 찌라시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보통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된다고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큰일 나죠. 대단히 큰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는 사실상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콜을 딱 해봐야 네. 까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까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다양한 어떠한 실적에서의 시그널들은 저희가 오테라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조금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4월 정도 되면 저희가 체크해 드릴 거고 보통 또 미국의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에서 시장 장이 끝나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또 바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뭔가 서프라이즈하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팍 튀어오르고 뭔가 어닝 쇼크나 실망스러우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푹 떨어지고 우리 이 표 하나 더 보고 가죠. 제가 하나 또 좋아요. 표 하나 더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 지난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 순위를 좀 뽑아봤어요. 네, 제가. 엔비디아, 로또. 엔비디아는 이거는 챗GPT 효과입니다. 완전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어느 주식 방송에 나가가지고 엔비디아의 2023년 전망은 먹구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뭐죠? 하나는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크립토의 겨울이 코인 오면서 시장. 크립토 쪽에서 윈터가 왔다라는 것은 채굴이 늦어진, 그러니까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럼 GPU 사용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기존의 GPU마저도 중고가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게임용 컴퓨터라든지 데스크탑 컴퓨터가 판매가 하향세를 지금 확실하게 작년에 취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를. 다만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 발표는 작년에 했죠. 네. 시판할 거라고 하는 게임용 GPU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게임용 시장에 화랑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 일주일 뒤에 AMD에서 유사한 퍼포먼스를 훨씬 더 저가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챗GPT는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상 못했고 11월 30일 날 전격 오픈 AI에서 GPT의 어떠한
챗봇 형식인 챗GPT를 발표할 거는 예상하지 못하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애주어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즉 이런 하드웨어 쪽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쪽이 가장 큰 수혜 그룹이라고 평가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그냥 63.5%나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 테슬라도 지금 3월 달 걸 뺀다라면 하향한다면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단히 큰 수익을 많이 얻었을 났겠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아마 테슬라 주식 사신 분들은 이제 물타기를 많이 하셨겠죠. 되게 비쌀 때 사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순수하게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꽤 났죠. 수익이 꽤 났고 이거를 존버할지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살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기업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오르긴 올랐어도 6%밖에 안 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6%밖에 네, 안 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이렇게 밑에 있다라는 전통적인 아마존도 한 13%, 애플도 16.2% 지금 사실은 올해 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디디 글로벌도 35%나 올랐고 중국의 핀도더도 17.3%나 올랐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자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제가 이 유튜브 저희 거를 체크를 하다가 시청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다른 영상에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게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가격을 좀 인하했잖아요. 네.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 뭐 미국도 좀 인하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이 4월에 실적 발표를 할 때 뭔가 거기에 이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거 떨어지는 건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4%에서 18%나 17%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닝쇼크로 나오는 것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뭐 상하이 공장이 뭐 한 달간 쉰다든지 베를린 공장이 한 석 달이나 넉 달 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서 안 했는데 지금 텍사스 공장하고 베를린 공장의 생산성이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물론 여기에 충돌 요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의 약 55%가 유럽으로 수출이 돼요. 그런데 유럽에서 수출되는 이유는 베를린 공장이 더뎌서 생산량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아서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베를린 공장이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으니 유럽 수출 물량이 줄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지금 물론 경기 후퇴가 그러니까 이 이코노믹 리세션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연준의 이자율이 오르면 자동차 판매율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동차 사는 사람들의 90%가 넘게 신용대출 기반으로 자동차를 사지 우리나라처럼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재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자율이 좀 내려갈 때 좀 그때 사자 해가지고 구매 시기를 늦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자극제로 들어온 것들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가끔씩 내렸다가 올리는 애들이니까 또 올릴지도 모른다. 차라리 이 올리는 이 부분이 이자 부담보다는 좋으니까 차라리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사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1사분기 때 봐야 될 가장 큰 지표는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 있어서 특히 딜리버리,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딜리버리 했는가. 그래서 테슬라가 의도했던 가격 전쟁에 있어서 승리했는가. 즉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매출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가.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나중에 그 도표가 있는데 페드아웃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서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정체거나 조금씩 마이너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것이 반등된다라면 그건 대단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윤율은 4사분기 때 했던 2022년 4사분기에 했던 24%는 맞출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떨어질 거다. 네. 하지만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출이 더 늘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인도 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 정책을 낮춘 게
통했는지, 네. 많이 팔렸는지 네. 이게 이번에 1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익 마진율도 중요하죠. 매출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또 그 주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까 제가 베렌버그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한 그 근거 이렇게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이유가 인베스터 데이를 보고 나서 차량 가격 인하가 결국에 이익 마진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베렌버그가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그건 낮췄답니다. 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네. 인베스터 데이는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이 두 개로 갈렸어요. 네. 하나는 실망한 그룹들. 왜냐하면 모델 2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쵸.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모델 2를 갖고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인데 네네. 왜냐하면 저는 모델 2를 내놓는 건 자살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여주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전쟁을 해가지고 36,000달러로 지금 가격을 내렸단 말이죠. 최저로 네. 모델 3를. 근데 네.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들어가면은 7,500달러 들어가면은 2만 달러 후반대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달러 후반대에 지금 모델 3를 살 것이냐? 2만 5천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모델 2가 이제 나온다는데. 또 그럼 새 또- 버전이라는데 그러면 그죠? 기다려가지고 새 버전인데 물론 모델 3 새 버전도 올해 말에 나옵니다. 모델 2를 하면서 대기 수요가 발생해 버려요. 그쵸. 그거는 프라이스 지금 월을 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략적 오판입니다. 만약에 모델 2를 공개했으면 모델 2를 공개한다는 게 사실 이번에 저가 모델 만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공개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디자인도 공개하고 지난번에 사이버 트럭 공개하듯이 막 거기서 막 돌로 망치로 치고 막 이런 것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가격 얘기해주고 중간중간에 문도 열었다가 보면서 이 피처도 보여주고 핸들 모양도 보여주고 여기에는 FSD가 적용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얘기를 해주고 저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뭔가 모델 2가 그러면 기사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테슬라 모델 2 나오면서 인도네시아 시장, 인도 시장, 브라질 시장 공략하려고 하면 주가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오르지만 매출 구조에는 대단히 실적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날 발표했던 생산 공정의 혁신 부분은 매우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를 1등 기업으로 전 세계 글로벌 1등 기업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가 1등 기업 이미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에서 1등이죠. 그쵸. 작년의 기준으로 볼 때 벌써 통계가 나왔는데 매출 규조로 볼 때는 자동차 판매 수로 볼 때는 작년에 15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21년에는 네. 전 세계에서 2021년에서는요 22위였어요. 그래도 7계단 뛰어 오른 올랐죠. 것만 해도 큰 건데 지금 테슬라가 판매 대수에서 15위에서 2030년까지 1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자동차 기업에 물론 지금 테슬라가 시장 가치로서는 뭐 1위 기업이 자동차에서 1위 기업이지만 실제로 판매 대수에서는 1위 기업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것은 1위 기업과 2위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많이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중장기 미래 비전입니다. 이걸 발표한 거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패스 경로를 갖다가 밝혀낸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면 제가 또 우리가 주식 분석하면서 2026년, 27년에 어느 정도 주가 갈 거냐? 네네. 제가 900만 대 정도는 팔릴 거다. 900만 대 정도만 팔려도 주가는 최악의 경우에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면은 1,700대 있겠지만 110달러? 올라가면 그래도 550, 60? 요 정도까지. 300달러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나요? 네, 하여튼 500달러 아니었나요? 네네. 아니 하여튼 400달러 가까이 가는 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00달러였던 것 같아요. 네, 500달러. 맞아, 500달러. 맞습니다. 네, 500달러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펀다멘탈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펀다멘탈만 봐도.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세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도 일부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보험 얘기로 그러면- 들어가죠. 네. 저희 들어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박사님은 베렌버그의 투자 의견은 별로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반응이다. 즉 일부의 극단적, 반응. 그러니까 지금 극으로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극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강정수 박사님은 여기에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네.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또 넘어갈게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던 것 지난번에 보험. 메가팩을 확인해봤고 자동차 이외의 다른 산업으로 뭔가 매출을 늘리고 있는지 오늘은 보험 차례입니까? 네네네, 보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좋아요. 이건 작년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보험을 아직은 미국에서만 제한적이에요. 그것도 네. 10개 주인데 사실 11개 주예요. 11개 주인데 사실은 지금 더 늘어나서 이건 작년 7월 달 기사고요. 1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14개 주에서 테슬라를 살 때 사람들이 테슬라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거기서 공식적으로 한 개를 빼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을 팔 때 여기 가장 제가 밑줄 빨간 줄로 그어놨죠.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에 의해서 즉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 달 요금이 바뀝니다. 아, 안전하게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점수가 높아지면서 네, 떨어지는 그리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운전하고 급 커브하고 급 제동하고 막 난리가 사고 나면은 위험성이 높은 운전을 높아지면은 하면 다음 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13개 주.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도 보험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엔 리얼타임을 아직은 이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취급이라고 생각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아직은 그것이 그렇진 않군요. 허락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에도 이러한 보험이 들어온다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여러분들 의견을 좀 댓글로 나중에 남겨주면 좋을 것 본인의 같은데요. 운전 습관. 이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 보면은 여러분 그림도 보시면 네. 굿 드라이버를 테슬라가 정의하는 건데 물론 그래서 결국은 스코어 점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해요. 앞에서 이 충돌할 수 있는 이 PP 거리잖아요. 테슬라가 잘하면 충돌할 수 있다고. 네네네. 우리 일반 차에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경고음이 나오죠. 경고음을 한 달에 몇 번 울리겠는가. 두 번째는 급제동을 하드 브레이킹을 몇 번 했는가. 그 다음에 급선회를 몇 번 했는가.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지나치게 좁혀놔가지고 팔로잉 하지 않았는가. 일정한 속도에서 정체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다 밀려있거나 멈춰있을 때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한 킬로미터 속도에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50km 이상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크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걸 매깁니다. 세이프티 스코어를 매서 이렇게 보시면 앱으로 자기가 볼 수 있어요. 90점이 기본이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90점이 딱 처음 했을 땐 자기는 일단 90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90점에서 얼마나 마이너스로 88로 갔느냐, 100몇으로 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100에 가까워졌느냐, 밑으로 내려갔는가에 따라서 보험 가격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좀 트립하고 레이팅이 뭐 다르긴 한데 90점 기본으로 할 때는 예를 들면 월 120달러예요. 네. 근데 이것이 뭐 88로 가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98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83달러로 줄어들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100에 가까워지는 스코어가 좋을수록 점수가 좋을수록 보험료가 싸지고 떨어지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가 가격이 비싸지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고가 진짜로 났느냐? 그쵸. 접수가 돼야. 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언제 따지냐면 1년으로 따지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는데 테슬라는 연간 따지는 것도 있어요. 실제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근데 이 바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변형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모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미국에도 댓글로 있어요. 너네는 큰 길만 있는 집들이 있는 데서는 이게 문제 없겠지만 좁은 골목길에 사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마다 삐삐거린다. 그리고 막 이건 저만의 상상인데 길이 막 울퉁불퉁하면 더 삐삐거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국은 골목길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골목 주차도 많은데 한국에 이거 도입하면은 그냥 삐삐삐삐삐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물론 또 한국적 상황은 또 배려가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 화면을 좀 오늘은 많이 준비를 좀 해갖고 왔는데 네. 이거 너무 지금 영어가 복잡하죠. 그 매출이 그러니까 2022년 했는데 보험료 수익금이 한 3억 달러 정도 되었다. 3억 달러. 3억 정도 달러 되는 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률이었냐면 잠시만요. 네. 제가 나왔네요. 3억 달러가 나왔는데 분기별로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오.
꽤 좋은 성장률이죠. 좋은 성장률이죠. 왜냐하면 왜 분기별로 이렇게 20%면? 분기별로 성장하냐면 또 하나는 그 주가 늘어나거든요. 아, 허용되는 주가 그러니까 미국의 늘어나니까. 51개 중에서 아직까지 그 14개주밖에 안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7월 달에 보도에 하면은 10개주니까 11개주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를 고려해야 되니까 네. 11개주에서 14개주로 그러면서 주가 확대될수록 그쵸. 확실하게 늘어난다는 늘어나겠죠.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구매자 수가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17%가 17%가 테슬라 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그렇게 보험은 근데 테슬라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오케이, 네, 오케이. 테슬라를 질문하신 사는 분이 계셔가지고.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이 비율은 제가 보기엔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이건 괜찮은 비율이고 이 비율을 테슬라가 어떻게 30%까지 또는 50%까지 끌어올리는가에 따라서 좋은 실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17%? 네, 지금 17%. 17%.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얘기했던 거고 수치, 네. 17%라는 거고 분기별로 20%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2023년에도 허용하는 주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는 1차적으로 미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들도 좀 받고 싶고 이 평가가 좋으면은 충분히 유럽으로는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식으로 5대 국가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5대 국가 그러니까 시장 판매 국가이기도 하고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가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대단히 주요 고객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낄 수는 없는 것 같고 노르웨이도 충분히 보험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천천히 시작하고 있지만 작년 2022년부터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있는 20% 성장률이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험 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그림도 보시면 네. 테슬라는 언제 위험하냐면 이 초록색이 되게 높은 데가 있잖아요. 네. 가속할 때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밟으면 훅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실하게 전기차잖아요. 이거는 컴팩트, 중소형 전기차인데 초록색이 높은 편에 있잖아요. 이건 가속할 때 위험성이 있는 거고, 하지만 브레이크 할 때는 테슬라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코너링에서는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기차들이 가속도가 좋기 때문에 코너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 ICE라는 것은 인터널 컴버스션 엔진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차죠. 내연기관차가 코너링에서는 제일 좋고 그리고 가속도에 있어서도 속도가 워낙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머지 표도 계속해서 보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래시로 이어지느냐. 즉 100만 킬로를 탔을 때 자동차 사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교를 했어요. 테슬라하고 포르쉐하고 다른 하이브리드하고 혼다를 비교를 했는데 뭐죠? 네. 그러니까 이 또 운전자들이 차가 두 대가 있다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린색이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에서 흐린색이고 이 초록색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실하게 지금 사고율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낮습니다. 포르쉐를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포르쉐 자체의 사고율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그 포르쉐가 갖고 있는 다른 차도 사고율이 낮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 보여드리는 것은 이 보험료고, 그다음에 디스트랙션, 관심이 분산되는 거, 즉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휴대폰 보는 거고 스마트폰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운전하면서 은행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해보셨어요? 다른 일을 하는 거 해봤죠. 이런 거 디스트랙션 이런 건데 디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제일 작아요. 내연기관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왜 높냐고 보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오면서 이 화면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화면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기서 하는 행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은 스마트폰을 손을 들면서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크게 돌리는 이런 행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요. 보험사를 하려면 사고율을 줄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아까 전에 세이프티 코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달 그런 이렇게 당근을 줬다가 뺏었다가 채찍을 했다가 당근을 줬다가 하겠어요? 사고율 줄이려는 거예요. 사고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보험사는 이득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자만 많으면 뭐야? 이 보험 가입자들이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독일 살 때는 BMW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BMW 타는 애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BMW가 이 급제동 급가속이 좋잖아요. 끽 쓰고 그렇죠. 엉 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특히 20대, 30대들 남자애들이 많이 사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자, 30대 남성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의 보험료가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의 가속도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교통사고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디스트랙션이에요. 앞에 보지 않고 자꾸 딴 데 보는 거. 딴짓하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테슬라의 가능성이 있던 거. 제가 이거 말씀 계속 드리는 건 뭐냐면 보험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도 테슬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테슬라의 사고율이 다른 차에 비해서 적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율에서 테슬라가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형적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때가 뭐냐면 외제차 비싼 차에서 포르쉐가 그 보험료가 비싼 것만은 아니에요. 네. 포르쉐는 가진 사람들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렇죠. 차가 잘 나가니까. 네, 추월도 하기 쉽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추월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살 때도 가장 추월 위험하게 하는 건 포르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도 100만 킬로 달리는 부분에서 크래시 레이트도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좀 보시면 제일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의 주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그림 뭐냐면 100점이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코어에서 주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습관들이 비슷비슷해 해가지고 물론 여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뉴욕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는 지금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시도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L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은 도시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100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보험이 통하는 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도표는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것은 전체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보험 비즈니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드라이브 하면서 아이오닉도 많이 팔리고 EV6도 많이 팔렸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5.5%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네. 전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2021년에는 2.5%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도 2배 성장한 거니까 뭐 사실은 요즘 뭐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전기차만 팔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94%는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2030년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동된 주가 14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 15개 주 정도에서는 2030년 정도는 내연기관을 판매할 수가 없고 최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2035년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했는데 중간 쿼터도 있어요. 2030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는 몇 프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것은 2030년을 전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건 그리고 중국은 이전부터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태국도 2030년부터 내연차 못 팔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각지대가 어디냐면은 딱 두 나라에 한국하고 일본. 네. 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워낙 하이브리드가 강해서 그렇고요. 그쵸. 일본 자동차들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라는 거고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5.5%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충분히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그 밑에 있는 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충분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낸다라고 한다라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냥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낸다라면 앞으로 보험 상품의 시장의 성장력은 더 크다. 오케이.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가 내일 할 거지만 2030년대까지 판매 대수의 목표가 2천만 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험
그것도 매년 생산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누적이 아니라. 그러면 대단히 많은 양의 보험 상품을 팔 수가 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서구권 중심으로 안정된 자동차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도입되면 일본 정도도 도입되겠죠. 근데 뭐 인도 같은 데 도입된다?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근데 시장 사이즈는 충분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험 얘기도 여러 번 올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보험 얘기도 좀 보시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에는 메가팩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어쨌든 꾸준하게 보험과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수익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방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송은 제가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으로 가는 길. 그 핵심을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내일 5시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언 맨손님이 삐삐 시절에서 휴대폰 시절로 바뀌던 그런 느낌이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샘케이님이 저도 현재 상황에서 저가 모델 발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서 더 믿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외에도 뭐 행복한 인생님,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 개망태님, 예니님, JMK님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내일도 찾아와서 많은 질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 오늘 저희가 시간을 초과했어요. 55분이나 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도 저희가 아직도 할 말이 많으니까 내일 또 좋은 더 중요한 이야기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테라 내일 봬요.